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줄여서 시총이라고 더 자주 부르게 되죠. 발행된 주식의 총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 기업의 전체 가치, 그럴 뜻할 때 시가총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아파트 한 단지의 시가총액 이런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 호수별로 다 곱하기, 집별 이제 가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김기온님, 주식이 회사의 자본이라는 것 외에는 모르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귀가 열리네요. 와, 이렇게 자주 설명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주식이 회사의 자본을 뜻하는 그 단위라는 것만 아셔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냥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닌가요? 매매하는 종이 쪼가리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식은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의 단위입니다. 그거 아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3159님, 국민학교 시절 별밤 이후에 매일 빠짐없이 듣는 성공예감이라고. 그때는 015B 노래를 녹음하는 재미, 지금은 경제 상식을 쌓는 재미.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23 쓰시는 분께서는 시총, 제 몸값은 제자리 걸음인데 언제쯤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최고치는 가장 늦게 찍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그 다음은 내리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고점에 물리는 사람 많아지고, 우리가 왜 주식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팔았을 것 같지만 그 고점의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주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좋은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증시는 좋을까요? 오늘 증시 봐야겠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토론하면서 두산 밥캣 주가만 띄워놓고 있었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냥 보합 정도네요. 강보합. 그래도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5.8포인트, 5.8포인트, 0.2% 오른 2686 현재 코스피가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오른 770선 오가고 있습니다. 밤새 미국장이 이제 휴장을 했다 보니까, 노동절로 휴장을 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그냥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0.5% 내린 74,000원, SK 하이닉스는 1.15% 내린 172,000원까지 내려 있고요.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큰 변동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배우는 게 너무 과도하게 경쟁 사회로 가버리고 여기에다가 또 돈과 엄청난 자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낭비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생기는데, 교육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 고교생의 총 사교육비가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령 인구라고 하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뭐 서너 살만 돼도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도 있다고 하고. 사교육 전쟁,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조선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사교육 열풍, 학구열 한번 들어보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038님이 이한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또리님이 감사합니다. 이한 작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라고. 예. 네, 그게 단가요? 이게 리액션의 전문가요? 옛날 이야기도 있고, 근데 네. 대부분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은 대체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간을 내셨네요. 예. 조선 시험 지옥에 빠지다. 결국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 특히 미쳐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괴로워했다는 이야기 정리한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시험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을 이제 급제시키려고 예. 통과시키려고.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예. 자식들이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공부로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죠. 공부 좀 해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왜 이거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대체로 특히 여기 나온 교육들은 대부분 양반들에게만 한정된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조선시대 선비들이라면 전부 왠지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고고하게 학처럼 살아갔을 것 같지만 네. 내심으론 출세해야지. 과거에 급제해야지. 남들보다 잘해야지. 그런 고통에 시달리면서 생활비를 마구 퍼부어 가면서 10년, 20년씩 고시 낭인이 되면서 집안이 가난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험 지옥에 빠지다 저 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역사 고서 많이 이제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현대 사회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결국 계속해서 욕망을 해요. 출세하기를, 공부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 잘 살기를. 예전에 책이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썼다면 네. 이제는 사회적인 출세와 명예를 위한 그걸 위해서 과거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도 괴로워하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바로 그 끊임없는 입시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선 시대로 한번 가보죠. 왜 속된 말로 뺑뺑이라고 있어요. 예. 애들 이제 학원 계속 돌린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참 안 좋은 표현인데 조선 시대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하느라 힘들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그 어르신들도 예. 지금 어른 부모들과 똑같았죠. 이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데 보통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 중 양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일대기를 보통 정리를 해줍니다. 네. 죽은 다음에. 근데 그 일대기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똑똑했다. 예. 천재였다. 그래서 가르치나도 혼자서 책을 술술 읽고 외우고 썼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들이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유명했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그 지금의 말하는 선행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선행학습을요? 예, 조선 시대예요? 아무래도. 그때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서당에 가면 이제 예정된 진도가 있었는데 예. 그걸 먼저 배워온다고요? 그 서당이라는 것도 조선시대 땐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실 서당조차도 서당의 훈장 선생님은 대부분 고시 낭인입니다. 고시 낭인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다가 끝내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생업을 위해서 보통 서당을 열어서. 예, 서당을 열어서 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 서당조차도 흔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그런 모든 선행학습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사교육. 집에서 가르치는 가학에서 시작합니다. 한문을 아는 건 보통 집안의 어른들이니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고 아니면 삼촌이 조카를 가르치는데 그 이럴 때 항상 좋은 말이 있죠. 자기 자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제 속 터진다고 하죠. 예. 네. 많은 아버지들이 보통 여기는 아들들이죠. 예. 아들들을 가르치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우라통. 예, 그래서 막 체벌하는 경우도 있고 막 화내는 공방대 막 경우도 이런 걸로.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남긴 편지들 같은 거 보면은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라고 짜증을 낸 아버지의 편지가 꽤 많고요. 할아버지가 쓴 일기에도 손자를 가르치다가 우라통 쪄서 체벌하고 그걸 또 후회하면서 쓴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초리 많이 꺾어와야 됐었고.
근데 앞에서 뭐 이제 조선시대 위인들 보면은 다 뭐 몇 살 때 뭐 천자문을 외웠고 몇 살 때부터 뭐 한자를 다 깨우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한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천재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사실 저는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네. 4살 때부터 뭐 한자를 읽었느니 시를 썼느니 한 거 보니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서 이게 정말일까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장이 된 검증이 된 천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곡이이가 있죠. 이 사람은 30살 때 한문을 다 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를 썼습니다. 이 한문을 그냥 알아보고 읽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걸 다 외워서 그 표현 양식을 익혀서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율곡이가 3살, 4살 때 예, 한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시를 지었다고요? 예. 근데 율곡이는 이미 13살 때 지금까지도 명문으로 회장되는 철학 논문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는 확실히 10몇 살짜리가 어떻게 그 철학을 알아요.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천재인 건 맞죠. 근데 대부분 조선시대 천재로 일컬어진 사람은 30살 때 한문을 읽었다는 정도였고요. 근데 이거 진짜 천재들은 이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러면 천재가죠. 슈퍼 천재네, 슈퍼 천재. 그렇죠. 천재 중에서도 천재. 뭐 율곡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왜 4살, 5살 때 뭐 천자문을 다 뗐다 뭐 이런 친구들 나중에 커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 꽤 많거든요. 나중에 과거도 급제 못하고 그냥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좋게 말하면 그 동네 지식인으로 살다가 가셨는데 일대기에는 어렸을 때 천재였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부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중간에 장현희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혹시 사당의 그 훈장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타 훈장님이 있었을까요? 스펙 좋은 훈장님들 계셨을까요? 그분들도 돈벌이가 좋았을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일타 강사들의 연봉이 막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네, 와. 사실 일타 강사 조선시대 때는 그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시대의 스승인 유학자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과거 시험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요즘에 일타 강사 비슷하게 숙사라든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숙사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게 대우가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대체 있습니다. 과거 시험 제일 어려운 문과에 급제하고도 모종의 이유로 그 시골에 내려오게 되신 분들 대표적인 예 바로 다산 정혜공 선생이 있습니다. 다산 정혜공이 알다시피 과거의 시험에서 2등으로 급제하는 초엘리트였지만 나중에 귀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그 강진에 딱 가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 일이 바로 서당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선시대 최고 일타 강사라면 역시 다산 정혜공을 들 수 있겠고요. 그 강진에서 자기 외가 친척들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걸로 생계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훈장 선생님들의 그 급여나 아니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내고 받았던 거예요? 우선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서당을 다니셨거든요. 다니셨다. 예. 근데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빌어서 그분은 공짜로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서당은 한 양반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당 운영 같은 거 보면 이 서당 계 같은 게 있어요.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서당을 만들고 선생을 초빙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얘기했듯이 쌀 말이나 가져오면서 그걸 서당 선생님한테 드리는 정도였고요. 대부분 그 지역 양반들 중에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이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면 당시 조선시대 이제 글을 배우던 서당은 이게 공교육 개념이었던 거예요? 사교육이었던 거예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명백하게 사교육이었습니다. 공교육의 기틀이 그러면 없었던 거예요? 공교육은 딱 하나 성균관.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학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워낙 5군데의 학교가 있었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4군데의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정도 수준이 이제 그 공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고. 거의 공교육이라는 건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굉장히 진흥했는데, 그러니까 서당이 많이 지어지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강경룡이라고 고려 때 네. 자기 제자들 10명을 과거 시험에 합격시킨 걸로 유명했던 그대 당대의 일타 강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일타네요. 그렇죠. 플랜카드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유명했던 게 제자들 10명이 급제 뜬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어사화가 마치 그 화단의 꽃처럼 만발했다고 해서 그 세종대왕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 강경룡 같은 그런 서당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일타 강사, 예. 명문 학원 그렇죠. 막 이랬던 거네요. 근데 이제 공교육보다는 그게 사교육에 가까웠다라는 거고. 사실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그런 양반들이 좀 넉넉한 집안에서나 그렇게 서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숙식하는 가정교사를 드려요. 옛날에 했던 입주 과외. 예, 입주 과외. 예, 그런 선생님을 드리는 정도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가 좀 힘들었고 있는 집안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밖에 없었고. 예. 이거 이제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얘기. 근데 또 재미난 게 퇴계 이황 선생이 약간 좀 이제 자녀 교육에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좀 보였었다고요? 퇴계의 이황 선생님 하시면 정말 그 위대한 분이시죠. 우리나라 그 이기론의 그 기틀도 세우셨고 철학에, 그리고 집회에도 나오시고 네. 도산 서원을 만들어서 이 조선시대 때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시대의 스승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와닿는데, 이 시대의 영재들이 과거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 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 빠져서 이 인생과 청춘과 돈을 낭비한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몇 수씩 하면서 계속 예. 시간 버리고 너무 과거에만 집착한다. 예.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만 집착한다. 예, 퇴계 이황 선생님은 특히 이제 대사성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욱 교육에 대한 글도 쓰고 그랬던 분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이제 과거 시험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학술 공부만 하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래도 되겠니? 라고 하다가 이 제자의 뜻이 굳은 걸 알고 기뻐하면서 글을 써줬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해 주었는데, 그랬던 분이시었지만 자기 자식의 성적표를 보는 순간 눈이 획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너는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편지를 되게 많이 보였어요. 남들은 과거도 본다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또 집안에 누구누구는 붙었다는데 왜 너는 열심히 안 하니? 라는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이게 좀 깨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이자 정치가 그 사상가로서의 이황은 과거 시험이 참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버지이자 인간으로서의 이황은 자식이 그 자신의 그 꿈과 이상에 맞지 않은 그 실망시키는 자식의 성적표를 보고 이제 속이 무척 쓰리신 거였습니다. 나라의 학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좀 이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상종님이 참 조선시대에는 처음부터 300개가 넘는 공교육 기관인 향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향교는 이제 지역의 학교입니다. 네. 그 이제 관청이 그 여러 가지 현감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감독하는 지방의 학교였는데요. 있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도 행해진 편이고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들쭉날쭉해서 나중에 향교보다는 서원이 교육 그 현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가져가는 편인데요. 향교에서 워낙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서 저로서는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뭔가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기는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향교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에선 그 시험 보는데 워낙 이 충청도시의 사람만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지역의 애들이 전부 우르르 몰려서 우리도 시험 볼래 급제할래라고 해서 향교 문이 부서지는 사건이라던가 시험 공부 잘 못했다고 현감이 그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술 마시고 활 쏘고 그래서 사건 사고 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향교가 지방 그런 교육을 담당한 건 맞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한 건 맞지만 이 후기로 가면은 향교보다는 개인이 만든 그런 서원이나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은 그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교육보다는 이제 사교육이 훨씬 더 힘을 발휘했다. 그게 조선시대의 모습이다. 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왕가에서도 왕족들도 이 교육을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사실 조선시대 때 최고의 사교육 1번지라고 하면 지금이 그 저쪽 어느 동네라고 치면은 조선시대 때는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이 사교육 1번지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교육에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음에 왕이 돼야 될 세자 교육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그 예전에 김혜수 씨 나왔던 드라마 슈루풀이었나요? 그것도 약간 그걸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잖아요. 사실 조선시대 때의 교육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게 그 아무래도 거기서는 경쟁을 시키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의 교육은 왕가의 교육은 경쟁이 성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첫째 아들 적장자에게만이 원칙적으로는 세자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교육은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태교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태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태교를 할 때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듣고 더러운 건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일상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왕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비나 후궁이 그 임신을 하게 되면 먼저 한글로 된 유교 경전을 계속 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주변의 궁인들이 계속 그 경전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줍니다. 옆에서요? 그리고 음악도 듣고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임신 기간을 지내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자아이라면 없지만 남자아이고 특히 그것이 왕가의 첫 번째 남자아이의 경우 이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세자가 될 몸이니까. 그래서 보통 원자 보양청 그리고 아니면 그 이후로는 세자 보양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예 보양청이요? 보통 아예 국가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관리들이 배속이 돼요. 세자 교육을 위해서 세자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지어 물도 떠주고 불도 붙여주는 하인까지 포함해서 약 50여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각종 이제 교육부터 일을 다 이제 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라이드 해주고 픽업해주고 그다음에 그 음식 그런 것도 다 이제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한 국가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과외 선생님도 초빙이 됩니다. 근데 그냥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그런 학자들을 불러다가 애들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니고 딱 한 명 세자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이제 뉴턴 불러서 미분 가르치고 파스칼 불러서 사칙 현상 가르치고 그 피카소 불러서 그림 가르치는 레벨의 그 다대일 수업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다는 선생님이 여러 명이고 배우는 사람은 한 명. 다대일 밀착 과외를 벌이게 되고 그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 미래의 왕이 될 몸이니까. 그 정도로 교육에 그 진심이었다. 왕가부터.
이 정도면 거의 미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너무나 열심히 가르쳐서.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조선의 왕들이 전부 똑똑하고 훌륭한 성군이 되었냐면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교육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도 꼭 성군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 심지어 그 세자의 교육 진도를 놓고 왕과 대신들이 토론까지 벌여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예, 뭘 이번 가르치냐? 주에는 예.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 현안일 정도를 세자의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요즘도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그 진로도 지도하고 무슨 뭐 선생님 해갖고 뭐 구멍도 메꾸고 여러 가지 사교육의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자 교육엔 그렇게 국력을 쏟아부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마련되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것은 이제 조선 그 왕들의 성적표가 보여주고 있지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왕들 세자 시절의 성적표 좀 비교해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한 사람, 잘한 사람부터 알려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 이름이 저희 충녕대군이었잖아요. 예, 충녕대고 그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릴 적부터 제일 모범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거든요. 사실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거의 그 방치형 교육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충녕대군은 말했듯이 셋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미 왕이 될 왕세자인 큰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온 나라 안에 최고의 선생님을 데려다가 큰아들에게 밀착형 과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넌 가서 놀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편안히 있을 따름이다. 네가 뭐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예.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음악도 그 음악할 악기도 사주고 화초에 필요하다니까 식물도 사주고 밥에는 몇 끼니 고기가 나오게 해주고 네. 이렇게 잘 그냥 놀게 내버려뒀는데 네. 근데 얘가 어떻게 내버려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안 친척들 중에서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조선 왕가는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초기였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부터 이방원이나 그 외에 다른 친척들까지 전부 그 함경도에서 말 달리며 싸워왔던 그런 무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대체로 머리보다는 근육이 더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다 공부를 안 해요. 못 해요.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충녕대군이 홀로 제일 유식해서 집안 친척들 다 있는 와중에서 그 아빠의 그 뿌듯하게 해주는 이건데요라고 해서 집안 친척들이 전부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해? 라고 해줄 만큼 유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변을 놀래킬 만큼. 예. 그게 이제 세종대왕의 어릴 적 모습이었고. 예. 그것도 다 집안 친척들은 다 저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전부 우락부락한 그런 예체능계 중에서 유일하게 문과 그것도 천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충녕대군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을 깹니다. 걘 저렇게 똑똑한데 넌 대체 이게 뭐니? 하고 그러니까 첫째랑 셋째를 비교한 거예요. 예, 그것도 집안 친척들 다 있는 그 친척 모임 앞에서 그 큰아들을 자식끼리 비교를 한 거죠. 셋째는 저렇게 똑똑한데 혼자서 저렇게 공부했는데 너는 이게 뭐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과외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서요. 그게 이제 양녕대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첫째 세자였었는데 김외숙님이 K 장남의 비극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놓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양녕대군 입장도 되게 난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자식을 키울 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비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세자인 양녕대군도 처음부터 뭐 그렇게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 나름으로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근데 동생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넘사벽의 먼치킨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찌 평범한 인간으로서 세종대왕에게 비빌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공부를 잘한 세자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세종대왕이 얘기했듯이 세종대왕은 정말 공부 안 하고 내버렸는데 혼자서 공부를 했고 세자가 아니던 시절부터. 예, 세자로 있었던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세자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무슨 책을 읽고 진도 어디까지 나가고 그런 것이 보통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은 세자 시절에 충녕대군 시절에 뭔가 체계적으로 왕가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아까 박미영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자기 주도 스스로 학습 예. 해서 왕까지 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종대왕도 스승은 있긴 했는데요. 한 분이셨고 그 이것도 형인 효령대군과 세트로 해서 둘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선생님이 성함이 이수였는데 약간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항상 취해 있었다고. 술 좋아하는 선생님.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가르치고 있었을 때도 술에 취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자기주도 학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공부 잘했던 세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그 유명한 사람은 이제 정조가 있겠죠. 정조. 예, 근데 정조 얘기는 좀 넘어가고 이제 그 조선시대판 그 세자 그 생기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여기서 또 방치형 교육에서 피어난 천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중종의 아들이자 명종의 형이었던 인종입니다. 인종. 예. 사실 인종은 별로 알려진 게 별로 없죠. 예, 9개월 정도밖에 왕으로 있지 않고 일찍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인종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팔자가 드세였던 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장경왕후가 돌아가십니다. 네. 그럼 이제 애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아빠인 중종이 얘를 보듬어서 예쁘게 사랑해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그대로 궁 밖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 집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요? 예, 조선시대 때 왕자들은 이제 밖에 내보내서 살긴 했는데요. 근데는 이제 또 이 인종이 어렸을 때 원자이긴 했습니다만 그 서형도 있었고 중종이 총애하는 다른 비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던 거예요. 예, 밀려난 거죠. 그래서 한 집에서 오래 지낸 것도 아니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하들이 그래도 원자인데 데려와서 키우시죠라고 했는데 중종이 그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3살 때까지 궁궐 밖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이 어렸을 때 계속 그 어렸을 때 환경 바뀌어주는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불안했고 이때 유일하게 벗삼았던 게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에는 들어가질 못하고 예. 자기 주도 스스로 학습을 했어야 됐는데 또 책을 좋아했고. 예. 거기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애가 그 책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인종이 3살 때 네. 잠깐 궁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데 3살 애가 천자문을 달달 외우고 유압이라는 책도 술술 읽는 거예요. 3살이면은 사실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중종이 그 방치했던 이 무책임한 아빠가 중종이 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천자문을 다 읽네? 라고 하지만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궁 밖으로 내보내고요. 또 다시.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원자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좀 안아도 주고 공부도 좀 시켜라. 더 관심을 가져봐라. 예, 그냥 그렇게 그 원격 육아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위탁 육아. 예, 신하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냥 보통 애들이랑 뭐 비슷하던데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원자니까 그 조정의 중심이었던 그 대신들 3명을 불러다가 이 대신들 하면 이제 거의 은퇴할 수준이 되는 높은 어른들이죠. 3사람을 불러다가 가서 원자 좀 살펴보고 교육 좀 시켜주세요. 시켜라 하고 시켰거든요. 얼마 뒤에 이 대신 3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네. 원자가 천재입니다. 빨리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이 대신들이 이렇게 남곤이라고 나중에 이제 준종반정에 참여했던 유명한 사람이랑 네네. 안당이라고 해서 역시 유명했던 대신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전부 좌의정도 지내고 그 정승도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세파 다 겪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똑똑한 거면 이건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드디어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들이긴데 바로 스승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그
아들을 내팽개 쳐두고 있던 중종은 이제 갓 들어온 아들이 이제 어려운 책을 잘 읽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실쭉실쭉 웃으면서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게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이제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을 더 예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똑한 아들 내버려 뒀더니 똑똑하게 큰 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인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왜냐면 이제 뭐 한 재임 기간도 8개월 9개월밖에 예. 안 됐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단종이 재임 기간이 제일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단종이 2년, 예. 인종이 그렇죠. 한 8개월 9개월밖에 예. 안 됐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일찍 죽었던 왕입니다. 만약 좀 더 오래 살았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죠. 정말 조선의 브레인 예. 인종 이야기였고. 이정옥님이 재밌네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공부 못했던 왕족을 얘기 들어보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자였는데 정말 공부 못했던 얘는 가르쳐도 안 되더라.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과거 임금까지 하셨던 분들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그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왕이 된 거지 예. 실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공부를 못한 사람도 왕이 될 수는 있긴 했죠. 누가 제일 공부를 못했을까요? 이게 조선 시대도 이 조선이 좀 무서운 게 예. 각 역대 왕들의 성적표, 즉 생기부를 책으로 만들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생활기록부. 누가 똑똑하고 어느 왕이 똑똑하고 어느 왕이 공부 못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책 이름이 잔인하네, 잔인해. 예, 책 이름이 열성조계 강책 자차제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14명의 왕만 기록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종 때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조선의 그 공부의 끝판왕인 세종대왕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4명 왕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예, 공부 기록이죠. 학교는 안 다녔지만 이제 어느 책을 읽고 얼마나 읽었고 그러는데 물론 똑똑했던 왕 정조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거기랑 비교하면 다들 이제 좀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누가 됩니다. 제일 좀 답답했습니까? 그 약간 여러 왕들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예. 그 아무래도 가장 공부를 못한 왕 중에 한 명은 이제 철종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그 네.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느라 공부에 때도 놓치고 본인도 이제 본인은 이제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근데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철종이 여러 개로 공부에 애쓰거나 글 쓴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 못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정말 못한 왕 아닌 세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 예. 소현세자가 청나라였던가요? 예, 청나라의 인질로 갔던 그래서 요즘 이제 드라마나 그런데 자주 등장하선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만 영화에도 많이 이제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병자호란하고 그때 이제 그 조선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인질로 심양에 끌려가서 지내고 돌아오게 되었다가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서 왕위를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의 세자로도 일컬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뭐 영화화 많이 만들었죠. 뭐 암살당했다 뭔다 여러 가지 소문도 많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 그리고 사실 청나라에 있는 동안 조선의 세자로서 많은 일을 했던 건 사실인 사람인데 공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외교적인 역할도 막 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소현세자가 공부는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또 잔인하게 남아있다. 좀 안타깝게도 그 소현세자의 그 동궁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왕조실록과 좀 다르게 그 세자와 관련된 일을 따로 적어서 기록을 남긴 세자 전용 실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자의 일거수일투족. 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전서부터 네. 책을 읽는데 결국 조선시대 때 교육하면 한자 읽고 한자 책 읽고 외우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현세자가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글 자체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열심히도 안 해요. 아 떠듬떠듬하고 근데 또 예. 열심히도 안 하고. 예, 스승인 이제 김상원 김상용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읽으시냐? 그러니까 몇 번 읽으셨냐? 그러니까 3, 40번 읽었다.
보통 60번을 읽으셔야죠. 아니면 보통 선비들도 100번이 있습니다. 100번 100번은 읽으시면 사실 웬만한 글도 한 100번 읽으면 잘 읽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록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데 한 60번을 읽으셔야죠. 100번 읽으셔야죠. 라는 잔소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 계속 이거를 더 많이 읽으셔야죠. 라고 하는데 안 고친다는 거죠. 숙제 열심히 안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했다라는 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좀 부족했던 거고 예. 소현세자는 열심히 하려고도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니 읽기는 읽는데 네. 좀 열심히 안 읽고 그래서 읽는 속도 당연히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보통 선비들보다 그 읽는 글자 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는 이제 일반 선비들과 좀 비슷한 레벨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안 읽었던 게 그 전쟁이 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난 뒤에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더 바쁜데. 그래서 이 세자의 선생님들이 그 중국으로 인질 갈 때 선생님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혀갈 때. 또 인질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세자를 가르칩니다만 그래도 세자는 세자니까. 예. 근데 이 공부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공부에는 별로 이제 뜻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소현세자가 그래도 죽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그 보통 사람들 레벨까지는 올라갔고 예. 그 소현세자가 죽은 뒤에 왕이 된 효종은 소현세자보다도 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니 왜 한숨을 쉬세요? 근데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사교육 열풍 그리고 조선 시대 사교육 1번가 예, 궁궐 예.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 진짜 공부 잘하는 세자 못하던 세자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예.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조선 시험 지옥에 빠지다 최근에 출간을 하신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못다 다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기약을 하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오르며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배값이 120.3% 오르는 등 일부 과일과 채소값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잉데스에 따르면 대기업의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의 퇴직이 줄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 미니쿠퍼 SE에 대해 화재 위험 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전 세계 약 15만 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3001 쓰시는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저께 저희가 근로장려금 다뤘었는데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선택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00만 원 이하 그 소득 기준이 맞고요. 그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자녀 장려금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좀 더 혼선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혜진 리포터가 모아온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8643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이 미적용인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금리가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그 원리금을 제대로 다 부담하실 수 있나요? 라는 걸 미리 체크해 보자라는 건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적용이 되질 않겠죠. 그게 맞고요. 참고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것까지 가정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상금리를 더 네. 덧붙여서 그 상황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1373님. DSR 2단계 규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그 전에 받았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부는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다뤘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도 많이 들어왔네요. 4013님. 연금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김승일님은 근로장려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11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연금 소득에 국민연금은 포함이 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네, 6471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영향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에 주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자녀장려금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네.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네. 차감을 하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인사 같이 드려야겠네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